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오늘 이렇게 금쪽 같은 날에, 금쪽 같은 시간에 또 이 금쪽 같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기한 물, 위험한 물, 돈 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물에 대한 부분 중에 신기한 부분, 그리고 좀 위험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돈이 되는 부분, 그리고 마칠 건데 제가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그걸 좀 정리해서 다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여기 이거 마우스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대전 여기 있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서울에 계시죠? 한 차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전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계를 좀 연구하는 곳인 느낌이 있으시겠지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연구 개발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저희 연구원을 소개할 때 방금 정부 출연 연구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한 말이 있는데 설명은 다 넘어가고 국책연구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기계연구원 말고도 그 정부 출연 연구소는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뭐 천문 연구원도 있고요, 뭐 생명과학 연구원도 있고요, 식품 연구원, 하다못해 김치 연구소도 있어요. 네, 뭐 항공 요즘 아주 그 관심 많은 누리호 덕택에 관심 많아진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요. 네, 저희는 그 중에 이게 기계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기계 연구원에 왔다고 제가 방금 실컷 설명했지만 저는 사실은 기계 쪽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화학 쪽을 좀 연구했었던 사람이고요. 이전 직장은 LG화학에서 좀 재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죠? 되게 지금 앞에 있는 저랑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사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붙여놨긴 했지만 사실 제 평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실험 가운을 입고 기계 장치 아파가지고 머리털 쥐어 뜯으면서 이게 왜 안 될까, 이건 왜 잘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일을 합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요 과학기술 영역을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학기술 영역인데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걸 요만큼 넓히는 일을 하는 게 연구 개발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만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크게 확대해서 뾰루지난 것처럼 요만큼 과학기술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건 뭔가 물과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아시겠죠? 뭐 2차 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익숙하지 않은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터리 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또 저를 또 이쪽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제가 했었던 내용들을 저는 주로 저와 관련된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저와 이게 그 업종이 겹치지 않는 분들께 제 일을 소개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기한 물에 대한 겁니다. 신기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신기하다는 거에 대해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신기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만 이런 특징이 있어 라는 걸 저는 신기하다고 좀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실 거예요. 물이 신기하다고? 물 뭐 그 지구상의 지표면 한 70%, 80%를 이제 물이 다 덮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도 마시고 오셨겠죠? 그리고 뭐 우리 수영할 때도 물을 쓰고 샤워할 때도 쓰고 씻을 때도 쓰고 물은 사실 저희한테 매우 친숙하고 가까운 물질입니다. 심지어 속담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물에 관련된 속담 345개나 나와요. 이 중에 저는 한 10개 정도밖에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다행히 여기 저랑 제 나이대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이런 광고 기억하실걸요? 날 물러보지 마, 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물이라는 건 우리한테 특별하다, 신기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물질이죠.
그래서 신기하다고 했었을 때 좀 갸웃하실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이 어떻게 생겼나 물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대충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저희 그 심리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이 이 찰랑찰랑하는 이 물 제가 마침 또 물을 또 가져왔는데 이걸 아무리 확대했다 한들 이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그랗지 않을까? 막연하게 우리는 물이 어떤 아주 작은 동그란 알갱이가 아닐까? 혹은 흐물흐물한 뭐 실 같은 게 아닐까 하지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는 아니고 퀴즈를 한번 내보면 혹시 여기 O랑 H가 있잖아요. O와 H가 각각 무슨 원자를 말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우리 손든 학생. 네, 뭐라고요? 산소. 오케이, 네, 맞췄습니다. 산소는 맞췄어요. 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앞에 나와서 받아가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기습 질문 계속 드리고 이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선물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산소와 수소입니다. 산소와 수소고 산소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각각 수소와 한쪽씩 팔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원자이고 수소는 팔이 한쪽밖에 없고 그쪽 한쪽 팔을 산소를 향해 내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걸 설명한 이유가 이 꺾여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메랑처럼 꺾여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04도 정도로 꺾여 있는데 이 꺾여 있는 구조 때문에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액체들과 구별되게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좀 머리에 좀 담아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신기한 부분 1번 액체에 뜨는 고체입니다. 물은 차가워지면 얼지요. 그리고 얼음은 물에 뜹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이런 표정 해주실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당연하지. 물은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되면 당연히 뜨지 않나?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하다는 거의 특징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 혼자 이런 특징이 있으면 신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기름인데요. 기름도 차가워지면 얼음이 생겨요. 얼음이 생기는데 떠 있나요? 가라앉나요? 가라앉아 있나요? 네,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외에 다른 액체, 뭐 술도 있고요, 뭐 휘발유도 있고요, 등유도 있고요, 식초도 있고요, 기타 등등 다양한 액체들은 보통은 이렇게 얼어서 고체가 되면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물 분자가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꺾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 꺾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점점 차가워지면 이 물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면 대략 이런 육각형 정도의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육각형 사이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덩치가 커집니다.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벼워집니다. 네.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면 왼쪽 하단 사진 보시면 얼음 낚시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호숫가나 강가 같은 데 보면은 여름에 여름을 깨고 가운데 낚싯대를 들여서 얼음 낚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위에서부터 얼겠죠.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 얼음 아래쪽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 외에 다른 액체로 이 지구가 존재했었다면 밑에서부터 점점 얼었기 때문에 이 수생태계는 전부 다 멸종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특징이 물만 유일하게 다른 액체와 구별되게 위에서부터 얼고 밀도가 낮아서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얼음 아래쪽에서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나?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이 표면 장력은 어려운 말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되도록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의 성질을 말하며 계면 장력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최대한 웅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이런 느낌의 사진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그 나뭇잎 위에 동그랗게 이제 동그랗게 맺혀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저희는 이런 게 익숙하죠. 왜냐면 물을 우리가 가깝게 보고 우리가 물이라는 걸 굉장히 친숙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만약 기름이 있었다. 그러면 기름은 동그랗게 생기지 않습니다. 쫙 깔립니다. 쫙쫙 깔려 있고 절대 이런 동그란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또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모세관 현상이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그럼 다시 이 물 높이만큼 옆에 있는 관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관이 아주 가늘어지면 요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관,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다들 굉장히 높이 위로 자라지 않습니까? 중력을 거스려서 위로 자라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키가 위로 자라지 옆으로 자라진 않으니까. 근데 근데 물은 우리처럼 나무 죄송합니다. 나무는 우리처럼 뭐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펌프가 있어서 물을 위로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지? 전 세계 나무 중에 가장 높은 나무가 1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유여신상보다 그리고 영국의 빅벤보다 훨씬 높이 자라는데 뭔가 이상하죠? 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 그 외부와 최대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수축하기 위해서 이 나무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가느다란 관을 따라 쫙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증산 현상도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힘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이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모세관 현상 덕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외에 다른 액체가 이 지구를 덮고 있고 그게 우리 지구의 메인 액체였다면 이런 나무는 이런 식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닥으로 자랐을 거예요. 진짜로 옆으로 자랐을 겁니다. 액체가 옆으로 깔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게 되고 이 덕택에 생긴 효과는 나무가 위로 자라서 옆으로 가지를 뻗은 덕분에 그늘이 지표 면적에 잘 생기게 되고 지구가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효과로 그런 그 햇빛으로부터 그 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효과까지 같이 생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꾸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매우 극성이 강한 용매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극성이 뭔가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요. 뭐 쉽게 다시 설명하면 다양한 것을 아주 잘 녹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른 액체들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뭐 이제 뭐 메탄올, 뭐 술 같은 거죠. 술, 뭐 식초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휘발유, 뭐 기름 등유, 벤젠, 기타 등등 다른 액체들이 갖고 있는 극성이라는 특징 중에 물이 거의 1등입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1등입니다라고 딱 말하지 않고 거의 1등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뭐 제가 모르는 액체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물보다 사실은 극성이 강한 액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극소량. 하지만 물이 다른 통상적인 다른 액체들보다 극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걸 제가 사실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좀 지루한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자, 이게 소금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금하면 바다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녹여가지고 얻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위 형태의 소금도 있어요. 참고로 이런 바위 형태의 소금은 석고보드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렇죠. 뭐 바위니까 단단하겠죠. 그 석고보드를 이제 저희가 부셔가지고 갈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겠죠. 부시고 막 갈고 그러면. 근데 물은 극성이 매우 강한 용매이고 극성이 강한 용매에 매우 약한 이런 소금은 물에 닿기만 해도 분자 단위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녹이는 게 아주 당연한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말 물만이 거의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이런 어떠한 물질들을 굉장히 잘 녹이는 어떠한 특징 덕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소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나트륨 이온이고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염화 이온인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순서가 예쁘게 잘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 분자가 달려들어서 하나씩 뗍니다. 정말 원자 단위 하나씩 떼네요. 그래서 이걸 이온화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용어는 다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정말 하나하나씩 다 분자 단위를 다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물에 대해서 좀 신기한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 부분 되게 다양한 것을 아주 잘 녹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험한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제가 방금 물이 극성이 있고 극성을 가진 용매는 소금과 같은 물질들을 굉장히 잘 녹인다고 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물에 녹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게 녹아져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실게요. 식수 위생 상태가 나쁜 나라일수록 건강 기대 수명이 낮다는 보고가 있어요. 참고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국은 사실 물 공급 위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99점이고요. 사실 거의 100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건강 기대 수명이 뭐 이제 기준 대비 8살 정도 더 우위에 있는데, 제가 체드라는 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차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체드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물 위생 상태가 대략 한 66점 정도고요. 우리나라보다 기대 수명이 대충 30살 정도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여기 계신 분들 한 85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 위생 상태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55세 정도까지가 기대 수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 좀 가장 그 위험한 물, 더러운 물 탁 마셨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게 바로 이런 박테리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균이 들어있으면 콜레라 같은 거 걸리고 설사도 하고요, 뭐 장티푸스 같은 것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좀 한창 이슈였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있는 물을 마셨다고 해서 바로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서 바이러스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내가 이런 물을 언제 마시겠어. 하지만 다른 나라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방문했던 나라입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이고요. 캄보디아의 시골이고, 이곳은 지금 2022년 지금 현재도 하루에 전기가 4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제가 어떤 마을에 있는 어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혹시 뭔가 이거 저거 뭐지? 하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 있으신가요? 아무나 손 들어가지고 혹시 저거 뭐지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한 분만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나만 앞으로 와서 이거 좀 받아가 주세요. 네, 받아가 주십시오. 나오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나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네, 이거 굉장히 낯선 거예요. 딱 봐도 우리 학생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딱 봐도 뭔가 빗물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항아리 같지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물컵이 있네요. 와, 이거 설마 이거 마신다는 거야? 네, 자세히 또 살펴봤는데 이 항아리 안쪽에 지금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물이끼가 잔뜩 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정말 수십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이 항아리가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마시는데, 더 제가 기겁을 했던 거는 이 안에 물고기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물고기 이유인즉슨 여기가 이제 여기 물 표면에서 모기가 자라가지고 걔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고기를 풀었는데, 물고기 키우시면 알겠지만 사실 물이 대략 더러워집니다. 물고기가 똥도 싸고 뭐 이렇게 배설물도 하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마시면 안 되죠. 근데 마시고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의 평균 수명 5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기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지구상의 지금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굉장히 노출도가 높은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매우 위험한 물이겠지요. 두 번째는 좀 이게 어린 친구도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흐릿하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중금속 중독이 있습니다. 이제 수은, 카드뮴, 비소,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들이 있고요. 이 해당 물이 특정 농도 이상, 특정 양 이상 저희가 먹게 되면 각각 미나마타병, 이따이따병, 그리고 이제 비소 같은 경우 옛날 사극에서 사약의 재료를 썼던 물질이고요. 니켈 중독으로 인해서 피부병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카드뮴 중독의 이따이 병은 이거 일본어인데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바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런 물이 물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물을 절대 마셔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요 앞에 이런 세균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물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못하거나 그렇게 생기는 문제고, 사실상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중금속 같은 경우는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미처 옛날에는, 오히려 아주 옛날에는 이 지구상의 지표면에 잘 노출되지 않았었던 물질인데 우리 많은 나라가 특정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
효율이 높고 중요한 물질을 써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불편한 얘기인데 이제 방사성 폐수도 좀 문제가 됩니다. 방사성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정말 저희랑 정말 접해서는 안 될 물질이겠죠. 근데 이런 것도 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검은색에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이 왼쪽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제거하기가 어려운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은 여기 있는데요. 세균은 상대적으로 좀 제거하기가 좀 어렵진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뭐 이것도 딱히 뭐 제거하기 어렵지 않겠구나. 설탕도 설탕은 오염물이라기보단 제거해야 되는 대상물이라면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메탈 이온이라고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중금속 이온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매우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물질들이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뭐 겁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준비했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수처리 시설을 잘 갖춰져 있고 또 저희 같이 좀 연구원들이 좋은 새로운 더 기술이 개발된 수처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저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존 F 케네디가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을 했죠. 제가 방금 위험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로 돈을 버는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맨 위에 이제 아주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될 때 이거를 잘 처리해서 강이나 바다에 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하는 요 과정에서 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이나 바다, 이건 익숙할 거예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먹는 수돗물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이제 생기죠. 이것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요 3번째 방법인데 아까 제가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되게 아주 좀 위험한 물질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있는 것들을 따로 모으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처리해야 되는 폐수지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수도요금이 정말 쌉니다. 어느 정도 싸냐면 자, 여기 한국이 있는데요. 가장 비싼 덴마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6배 정도 수도요금이 싸고요. 근데 여기 계신 저도 사실은 수도요금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 물값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물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5배 비싸죠. 반대로 우리가 5배 싸지요. 쌉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여기 있는데 대충 한 4배 정도, 3.5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OECD 평균 해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2.5배 정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톤당 한 700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면서 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70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톤당 720, 톤당 720, 톤당 720.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딱 봐도 많은 돈을 벌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제부터는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720 정도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무기성 폐수, 유기성 폐수, 폐산, 폐알칼리 폐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720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죠. 톤당 42만 원, 톤당 6만 8천 원, 톤당 15만 8천 원. 사실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희가 물을 아주 쉽게 써대지만 사실 이건 생활 폐수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 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매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끌어와 쓰지만 막상 그 물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여기 어떤 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있어서 이걸 잘 처리하게 돼서 깨끗한 물도 얻고 거기 있는 것 중에 이제 그런 좀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분리하게 되면 모든 과정에서 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부터 옆길로 좀 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와가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주 짧게만 설명할게요. 탄소 중립 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12개의 기술을 이제 잘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 같은 게 있겠고요. 뭐 바이오 산업도 있겠고 우주항공 산업도 있는데 2차 전지가 이 중에 이 12개의 산업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전 직장이 LG화학이었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기 전 LG화학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배터리 이거 되겠나? 이거 계속 적자를 내고 돈을 오히려 까먹고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야, 이거 되겠나 이거? 배터리 이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의 하위 카테고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2차 전지 재활용 및 재사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산업이 발전이 되면 되게 좋죠. 모든 게 다 커지고요. 많은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독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처리해야 되는 대상 폐기물로 지금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전기차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정말 폭발적으로 배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시장에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별로 뭐 느낌이 오진 않을 거예요. 뭐 배터리 쓰레기가 뭐 많이 나오나? 잘 못 느끼세요. 지금 많이 못 느끼는데 혹시 왜 지금 많이 못 느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럼 이게 나중에 배터리를 언젠가 버려야 될 텐데 왜 지금 못 느끼지? 이게 질문이 좀 이상했네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배터리를 처음 만들고 버릴 때까지 10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우리 아까 두 번째로 키캣 받아가시는 우리 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몇 살이지요? 엄마가 대신 말해달라고요? 네, 몇 학년이신가요, 어머니? 4학년이면 11살인가? 네, 11살이죠. 그럼 저 친구가 한 31살 정도 될 때 지금 나온 전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폐기물이 돼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어디가 문제라는 거지? 기존에는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들여와가지고 분쇄, 그러니까 부시고 잘게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를 만든 거를 화학약품에 녹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폐수가 발생하겠죠. 화학약품이 뭔가 액체일 테니까요. 녹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분리할 건 분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처리할 건 처리고 하고 그 과정에서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값어치가 있는 걸 좀 얻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폐수가 나온단 말이지요. 배터리 한 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차 한 대에 탑재된 배터리 한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2톤 정도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농도의 황산, 그러니까 결국 아주 톡식한 아주 독성이 높은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배터리가 들어오면은 잘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에 녹이고요. 뭐 분리하고 뭐 또 분리할 거 하고 뭔가 얻어내긴 얻어냅니다만 정말 많은 양의 그런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고형물도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폐기물을 좀 완화시키고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거지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볼까요? 배터리 안에 니켈이 좀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전기차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에 아까 위험한 중금속 중에 하나였던 니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니켈을 그냥 자연계로 흘려도 안 되고 마셔선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기술을 갖고 이 니켈을 쫙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없애는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전기화학적으로 제거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이제 이거 건전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고요. 이쪽은 플러스 극입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이온들이 달라붙고요.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달라붙습니다. 니켈이 물에 녹으면 플러스 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극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속에 있는 니켈을 쫙 빨아들이고 흡수하면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후 하고 내뱉으면 다시 뭉쳐 가지고 이제
비금속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우리나라는 니켈도 안 납니다. 리튬도 안 나고 석유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원을 회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니켈뿐만 아니라 리튬도 비슷한 원리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다른 이온들이랑 섞여 있어도 어려운 용어 써 죄송합니다. 네, 리튬 망가네즈 옥사이드라는 그런 특수한 리튬만 빨아들일 수 있는 전극을 활용을 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 중에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리튬만 빨아들여 가지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뭉쳐져 있는 리튬을 후 내뱉으면 이제 값어치가 있는 리튬을 회수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깔아앉혀야 돼요. 이렇게 깔아앉혀서 고형물로 만들어야 돼요. 물 속에 니켈이 녹아 있든 리튬이 녹아 있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라앉히려면 물 속에 리튬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튬을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사진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 뽀글뽀글 기체를 이제 뽀글뽀글 내뿜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뽀글뽀글 내뿜으면 이 이산화탄소 기체와 리튬이 서로 만나가지고 탄산 리튬이라는 이제 하얀 가루를 만들게 됩니다. 이 탄산 리튬이 배터리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핵심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반응시킨다고 알겠어. 근데 문제가 있죠. 물 속에 기포를 한번 뽀글뽀글 내뿜어 보면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보통 기포를 물 속에 불어 넣으면 뽀글뽀글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물을 통과해요. 그래서 뭐 방금 리튬이랑 이산화탄소를 뭐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대체 언제 만납니까? 저희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두세 번 정도는 만나야지 둘이 이제 뭐 다시 사귀든지 말든지 결정하는데 이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왼쪽과 같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아주 천천히 기포가 올라가고 이 안을 물 안에 연기처럼 이제 꽉 채우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기포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그냥 물층을 통과시키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천천히 이 물 안에서 천천히 머물게 하면서 천천히 머물기는커녕 거의 거꾸로 내려오죠. 기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물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미세한 기포를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아주 미세한 기포로 만들어 가지고 물 속에 있는 리튬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우측과 같은 그런 탄산 리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 최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검은색 실선이 일반 기포를 썼었을 때 실제로 이제 물에 녹아서 리튬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반응하는 정도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미세한 기포를 사용을 했었을 때 이렇게 좀 현격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낭비하지 않고 리튬과 만나가지고 우측에 보이는 탄산 리튬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튬 되게 중요하죠. 리튬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회에 진출했었을 당시만 해도 리튬이 그렇게 이슈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졌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확대되고 배터리 쪽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하지만 아니 아직 마치진 않는고요. 제가 지금 제 시간을 조절하면서 발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발명한 일을 담당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업적으로는 이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 의사, 뭐 국립기관 연구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뭐죠? 마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처럼 이렇게 하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카이스트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연구자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잘 모르시겠군요. 하여튼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네. 토니 스타크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정말 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연구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고 있는 게 물이다 보니까 많은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저한테 자주 짓는 질문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하나씩 설명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실 것 같은가요? 아 여기 내가 답을 써놨나? 네 여기 답을 써놨군요. 이런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지금은 사실은 뭐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엔에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유엔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수가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은 2003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어떠한 사설 연구 기관이 나라별 이제 물이 부족한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물이 충분한 나라, 좀 애매한 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 이렇게 세 개를 나눴어요. 근데 한국은 애매한 나라입니다. 독일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독일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속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 담당자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국은 물 부족, 물 스트레스 국가, 그러니까 애매한 나라, 물 스트레스 국가, 애매한 나라여야 되는데 실수로 물 부족 국가라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이거 완전 이제 아주 잘 활용이 됐죠. 우리는 물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인가 보다. 완전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와전된 게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물 풍요국은 절대 아닙니다. 뭐 여기 이 사설 연구소긴 하지만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뭐 이제 1000에서 1톤에서 1.7톤 정도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넉넉한 편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수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름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을 결국 우리는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참 저희한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수자원이 풍부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서울까지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인구 밀도별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물 부족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물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이거 통계가 있는데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조금 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자주 하는 질문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뭘 준비했냐면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답해 주실 분 있나요? 수돗물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돼요. 오케이. 네, 와서 이거 하나 받아가 주겠어요? 네. 옆에 앉아 계신 분 친구분이었나요? 용기 있게 같이 손드는 거 고마워가지고 하나씩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알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원래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수돗물은 마셔도 됩니다. 사실 서울 수돗물 기준 아리수라고 하지요. 서울 수돗물 기준 이제 음용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원에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이 경도를 유발할 수 있는 스케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낮은 아주 깨끗한 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리수 홈페이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 경고 문구가 하나 있죠. 요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돗물을 편하게 못 마시는 겁니다. 아주 조그맣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제가 읽어볼게요. 알아두세요. 주택 내의 수도관이 낡았나요? 물음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받더라도 주택 내 수도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 노후 옥내의 급수관 교체를 어쩌고. 아마 심리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물은 깨끗하겠지. 그렇지. 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깨끗하겠지. 그렇지. 문제는 우리 집까지 올 때가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드문 경우 때문에 우리는 다 정수기를 쓰는데 아주 드문 경우 이 파이프 중에 그러니까 모든 파이프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 동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동파이프가 깔렸는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동파이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동파이프 같은 경우는 얘가 녹이 슬면은 구리가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리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동파이프가 들어가 있으면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하게 되죠. 그래도 그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집에 나오는 수돗물 마셔도 되는지 이렇게 공짜, 그러니까 무료로 검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게 낫나요? 페트병을 사 먹는 게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전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둘 다 되죠.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제가 당연히 먹어도 되고 그냥 주의사항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 그 이런 페트병 물에 품목명이 이 페트병 물인데 품목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다시 이 페트병의 품목명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써놨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먹는 샘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는. 힌트 콜라입니다. 오, 네. 우와!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나오세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 혹시 엄마가 힌트 줬나요? 그럼 엄마 것도 같이 엄마 것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페트병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실 옆에 들고 있는 페트병을 보면 거의 다 먹는 물이라 먹는 샘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한 두 손가락 안에 들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 수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 안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 먹는 샘물이라고 써 있으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정말 저는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살면서 여기 혼합음료라고 써 있는 생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환경부 수질관리 기준을 부합을 못 시켜서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그래도 이걸 이제 환경부에서 떨어졌지만 산업자원통상부에 가져가지고 저 이거를 혼합음료로서 팔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거기도 자체 기준이 있어요. 환경부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자체 기준을 갖고 이거는 마셔도 괜찮소라고 이제 해서 냅니다. 사실 콜라, 사이다, 뭐 그런 각종 이온 음료 같은 거는 다 혼합 음료로 돼 있거든요. 마셔도 되죠. 그거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신다고 어떻게 문제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먹는 샘물만큼은 아니다. 그다음 정수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 정수기를 쓰실 거예요, 많이들. 그렇죠? 정수기 많이 쓰시죠? 그리고 여기 그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분들은 알겠죠? 보통 집에 요즘은 직수형 정수기라는 걸 많이 쓰십니다. 그죠? 직수형 정수기 슬림하고 예쁘잖아요. 옛날에 이따만했는데 이러해졌잖아요. 네, 직수형 정수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돗물 자체가 이미 깨끗해요. 뭐 프리필터, 뭐 부직포 필터 같은 거, 섬유로 이루어진 필터 하나 거치고 카본 필터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멤브레인 필터. 이때 직수 정수기는 이게 한회 여과막이라는 멤브레인을 거쳐서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한회 여과막이 걸을 수 있는 거는 요 표에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해 여과막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색깔이 너무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는 다 한해 여과막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중금속 같은 경우는 한해 여과막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시는 물은 엄청 깨끗하기 때문에 한해 여과막 정도로 걸러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아주 간혹가다 집에 정말 그 동파이프를 써가지고 수돗물이 동파이프를 지나가지고 구리 이온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이 직수 정수기로는 완벽하게 그 구리 이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옛날 쓰던 그 물탱크 이따만한 식 역삼투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멤브레인 탑재된 정수기를 쓰셔야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요즘은 이 역삼투식 정수기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소비자들,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그런 슬림한 직수형 정수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역삼투식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간혹 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코웨이 같은 곳에서는 남아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 역삼투식 정수기를 쓰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탱크가 있어야 돼가지고 정수기가 뚱뚱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 멤브레인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니더라도 지하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한 99%의 집은 이런 그 직수형 정수기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직수형 정수기를 쓰는데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 아리수에서 요거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번 하시고 괜찮네라고 하면은 마음 놓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박사님은 무슨 정수기 쓰시나 이러니까 저는 뭐 그 원래 이런 그런 저 같은 오덕들은 역삼투막 정수기를 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제가 2011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하시는 거의 대부분 걱정 안 하시죠? 그래도 설명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pH 물의 pH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 7 정도가 깨끗한 아주 거의 뭐 순수한 물이 pH 7 정도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산성, 이쪽으로 가면 염기성 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닷물 같은 경우는 pH가 한 7.8에서 8.3.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마실 수 있는 음용수는 pH 한 6.3까지도 오케이예요. 산성비는 pH가 5.6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샴푸는 pH가 한 3.5 정도 됩니다. 식초도 한 3.4, 콜라도 한 2.5 정도 됩니다. 산성비 정도는 이렇게 맞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산성비여가지고 문제는 되다기보다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많으면 이제 막 더러운 게 머리에 끼니까 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건 중요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산성비가 왜 생기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지금 지나가듯이 산성비는 pH가 한 5.6 정도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황화수소 누가 뭐 얘기하셨는데 그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렇게 이제 황산화물, 질산산화물 같은 게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배출하게 되고 이게 공기 중에서 물과 만나게 되면 물 속에서 이제 황산과 염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막 황산 염산이라니 갑자기 겁이 나. 하지만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산성비가 pH 한 5.6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면은 pH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콜라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생태계에 계속 높은 산도가 높은 물이 생태계에 배출되게 되면 지금 우리 머리 빠지는 것보다 더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이걸 먹고 자라는 이제 그 식물들이 동식물들을 좀 더 걱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같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뻔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그 에너지를 좀 아껴 쓰자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이지만 저는 이걸 다 채울 생각은 없었고 제가 이제부터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넘어갈 텐데 혹시 이게 관심 있을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보통 남자 어른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약수터물 마셔도 되나요인데 네. 약수터 물 마셔도 되나요? 근데 요즘은 산을 잘 안 가셔서 이거 해봤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약수터물 마셔도 되나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약수터물 가도 되나요? 네, 우리 그 연두색 옷 입은 친구 먼저 손 들었네요. 네, 네.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혹시 그 앞에 회색 옷 입은 친구 왜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둘 다 나오세요. 네, 둘 다 드리겠습니다. 좋았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양보했어요. 이건 내 거. 네. 저는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진짜 좋아해요. 뭔 소리 하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전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전국과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사용 중지가 된 약수터가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질 관리할 수가 없죠. 사실은 약수터라는 거는 지하수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차가운 물이 차가워요. 참고로 약수터 물은 차갑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물이 맑다 뭐 이러시지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네, 차가울 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약수터 물이 오염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그 농약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토양 오염으로 인해 고마워요. 이렇게 껴드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잘했어. 이따가 질문 하나만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자, 토양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게 물속에 많이 지하수로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물을 많이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꼭 약수터를 가서 먹어야겠다. 야, 그래도 산까지 왔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괜히 했네. 그래도 저는 이제 준비한 거니까. 이런 페트병을 준비해 가십시오. 하나 준비해 간 다음에 약수물을 담아요. 절반 정도 담은 다음에 세게 흔들어 보시면 그리고 탁 멈추고 기포가 한 3초 안에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막 흔들었는데 한 3초 됐는데 기포가 표면에 살짝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남자분들 저기 서서 오줌을 누우시게 되면 그 변기에 물이 이런 설명이 좀 그렇지만 기포가 많이 생기잖아요. 안 없어지죠, 잘?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물 속에 거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계면을 활성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막 흔들었을 때 거품이 남아 있게 됩니다. 뭐 비누 같은 게 대표적이지만 단백질 성분들 같은 경우도 물 속에 들어가면 거품을 만든 상태로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알킬계 같은 물질들이 들어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되게 쉽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포가 안 없어지면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고요. 이러면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고 그래도 빨리 없어지면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겠네. 조금 편하게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았어. 56분입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혹시 질의하실 게 있다면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